며칠 뒤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을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야, 잘 지냈어? 그 인사가 얼마나 부질없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하려고 애쓰는 듯했지만 목소리 속의 불안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아내가 입을 열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한참 동안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이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겠지만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저는 전화를 붙들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를 떠난 사람, 제게 상처를 남긴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고 싶다니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 사연은 서울에서 사연을 보내신 윤기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스며들던 익숙한 냄새. 아내가 끓이던 된장국 향이 그날은 유독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그 집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낯설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랬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내를 부르며 한 발 한 발 거실로 들어갔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항상 반가운 목소리로 저를 맞이하던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더군요.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띈 것은 거실 중앙의 식탁 위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정갈하게 접힌 종이의 가장자리에는 반듯한 글씨로 인쇄된 제목이 있더군요. 이혼 합의서. 그 글자가 제 시야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의 맨 아래에는 아내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려 해봐도 머릿속이 하얘질 뿐이더군요. 40년 동안 매일 같이 부르며 살아온 이름이었는데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무슨... 하지만 그 이름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서명란 아래에는 제 이름만이 빈칸으로 남아있더군요. 그러니까 아내는 저도 모르게 이혼의 모든 절차를 끝내놓았던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서류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난다는 것일까요? 아내가 저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월을 이렇게 끝내려고 한다는 것일까요? 그때 저는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혼란이 제 안에서 회오리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조용히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아내의 모습은 고요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마치 모든 게 이미 끝난 일이라는 듯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가져온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이거 대체 무슨 뜻이야?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군요. 그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을 당신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는 저를 산산이 부서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다고. 40년 동안 우리는 함께였고 함께 고생했다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리 언질이라도 주던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40년 세월을 부정한단 말인가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데? 뭘 잘못한 건지 말은 해줘야 나도 고치든지 할 거 아니야. 어떻게든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어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더군요. 당신이 딱히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더 이상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내가 차린 밥을 먹는 것도, 내 앞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그냥 내 앞에서 숨 쉬고 있는 모습 자체가 싫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감정이라도 호소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얼굴은 마치 벽처럼 단호했기에 무엇라고 말을 해도 통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아무리 애걸을 한다고 해도 아내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잠시 숨을 고르다가 말했죠. 일단은 알겠어. 하지만 나에게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 일단은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 그때까지는 일반적인 부부처럼 지내자고. 싫어. 당신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단 말이야. 그럼 어쩌겠다는 건데? 뭐 어디 따로 살 집이라도 구해놓은 거야? 아내는 계획적인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만약 따로 살 집까지 구해놓았다면 그건 아내의 계획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계획. 그러니까 바람이라도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내는 고개를 젓더군요. 그건 아니야.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줄게. 하지만 그리 오래 기다리기는 힘들어. 난 지금도 이미 당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니까. 아내의 말은 얼마 전까지 저와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씻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랑 살기가 싫어졌다고. 그게 정말 아내가 말하는 이유일까? 저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상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내가 있었죠. 아내는 제가 들어와도 전등을 끄는 소리가 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자는 거야? 조심스럽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내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뭔가 말이라도 해줘.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도 어쩌면 그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아내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딱히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더 이상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 한 모든 노력과 헌신은 무엇이었단 말인가요? 아내는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밤새 뒤척이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의문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여는 소리, 밥솥을 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국을 떠다 주며 말했습니다. 먹어. 달칵.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분명 방금까지 팔팔 끓었던 국이었지만 아내의 손이 그것을 식탁에 놓는 순간 국에 담겨 있던 따뜻함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숟가락으로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어 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데다 밍밍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을 숟가락으로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꼴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마치 우리의 관계 같았거든요. 당신은 밥 안 먹어? 됐어. 나는 별로 밥맛도 없는 걸. 아내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움직였지만 눈길은 한 번도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가디건을 걸치더군요. 어디가? 저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어요. 순간 아차 싶었죠. 대답조차 듣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거실에 놓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약속이 있어. 약속? 무슨 약속인데? 누구랑? 저의 말에 아내가 거울을 통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당신이 그걸 알아서 뭐 하게? 원래 내가 어딜 가든 관심 없었잖아. 관심이 없다니. 그건 아니었어요. 그저 나갈 때마다 내가 꼬치꼬치 캐물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지금껏 배려했던 건데. 할 말은 많았지만 싸움이 될 것 같아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가 외출을 위해 집을 나가고 저는 혼자서 밥을 입에 우겨 넣다가 문득 이렇게 멍청이 앉아 밥만 축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황급히 옷을 주워 입고 아내의 뒤를 따라 나섰어요. 그러고 보니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던 사람인데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았단 말이야. 돌이켜보니 이상한 것투성이었어요. 아내는 본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내향인이었는데 부쩍 약속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저는 늦게나마 사람 만나는 재미를 알았나 보다 싶어서 가만두었는데 하루아침에 이혼 통보까지 당한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죠. 이제부터는 제 차례였습니다. 아내가 말하지 않은 진실을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멀찍이 그 여자를 뒤쫓았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가더군요. 늘 함께 걷던 교회 방향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도중에 길을 틀었습니다. 그 여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보통 아내가 누굴 만난다고 하면 교회 사람이라 항상 교회 근처에서 누굴 만나고는 했거든요. 이윽고 아내는 낯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아니, 평소에 내가 둘이 카페 한 번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절대 안 가던 사람이. 저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집에서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말쑥한 외모에 자신만만한 태도. 딱 봐도 사업하는 사람 같더군요. 그 남자가 아내 앞에 앉자 아내의 표정이 화사하게 바뀌더군요. 차가웠던 얼굴에서 꽃 같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연애 초기에 봤던 그 표정과도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바람이 난 거란 말이야. 차라리 그냥 나에게만 질렸기를 바랐는데. 그런데 정말 바람이 난 거라니. 저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배신감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아내와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아내가 이따금 소녀처럼 해맑게 터트리는 웃음이 둘의 대화가 즐겁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피가 말리고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내 앞에서는 목석처럼 차갑던 여자가 낯선 남자놈에게 저렇게 해맑은 미소를 짓다니. 배신감과 질투가 머리를 잠식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남자가 아내에게 무언가를 건네더군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아내는 상자를 열어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상자를 열고 보인 표정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이윽고 아내가 상자 속 물건을 꺼내더군요. 빛나는 금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가 카페의 조명 아래 반짝이는 순간 저는 손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걸이를? 도대체 왜? 내 아내에게 저 썩을 놈이 뭘 바라고 저런 선물을. 아내는 목걸이를 손에 쥔 채 남자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다가가더니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남자는 목걸이를 아내에게 걸어주는 척 그녀의 어깨를 만지고 살결을 부드럽게 쓰다듬더군요. 마치 친밀한 연인처럼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고.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말은 스스로도 모르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의 친밀한 모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담았어요. 내가 카메라에 담은 것은 분명 아내의 부정인데, 하지만 왜인지 그것이 저장되자 제 뼈와 살이 베이고 꺾인 기분이 들더군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들며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게 보이더니 이내 제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저는 황급히 골목에 몸을 숨겼다가 호흡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오늘 늦어.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만약 내가 지금도 집에 있었다면 그저 의문으로 남았을 아내의 말이었지만 지금 저 남자와 함께 있는 걸 아는 저로서는 아내가 늦게까지 저 남자와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확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늦는다고? 아니, 왜? 저는 절박하게 말했지만 늦는다면 늦는 거지. 거기에 다른 이유가 필요해? 혹시라도 나한테 전화할까봐 먼저 연락한 거야. 괜히 연락해서 피차 서로 귀찮아지지 말자고. 그러니까 아내의 연락은 저 남자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 자신을 방해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침을 삼키는데 가시 바늘을 삼키는 것처럼 목이 아프더군요. 저는 카페 창가에 보이는 아내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말을 이어나가 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오늘. 하지만 또 아내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멍하니 통화가 종료되었다는 알림이 뜬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아내는 저라는 존재 따위는 잊은 듯 금세 남자와 웃으며 대화를 이어나가더군요. 그런 아내의 태도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치 저 자신이 비루한 쓰레기가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골목에 선 채로 아내와 낯선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 걸 한참 더 지켜보았습니다. 날 선바람이 손가락 사이사이를 파고들고 피부를 찢고 지나가도 제 마음이 더 아팠기에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둘이 카페에서 나오더군요. 유리문을 열고 나온 둘에게 겨울바람이 불어닥치자 둘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남자와 몸을 밀착시키더군요. 그걸 보고 있는데 역겨움과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어째서? 대체 왜? 저는 멍하니 둘을 바라보다가 퍼뜩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얼른 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이 향한 곳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인근에 있는 모텔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고 남자는 바깥에서 잠시 담배를 태우더군요.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먼저 모텔에 들어가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태우는 담배가 점차 그 생명을 다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걸 다 태우면 남자는 곧바로 안에 들어갈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남자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들어가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치며 그 남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솔직히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날 보고 두려워할까? 아니면 깜짝 놀라 발뺌할까? 그런데 그 남자는 둘 다 아니더군요. 그저 저를 향해 씩 웃을 뿐이었습니다. 머리에 왁스를 곱게 발라 넘긴 남자가 능청스레 말했습니다. 아, 화연 씨 남편분이로군요. 언젠가 만날 줄은 알았는데 그게 오늘일 줄이야. 그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눈을 끔뻑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압니까? 알다마다요. 화연 씨 옛날 사진을 보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편분 사진도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나저나 어떻게 저희 둘의 만남을 아셨는지 궁금하네요. 화연 씨 말로는 꽤나 둔한 편이라고 하시던데. 은근히 저를 비꼬는 태도에 화가 치밀었어요. 남자로서 이대로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멱살을 틀어잡아 말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앞에서 이죽거리는 거야? 응? 당장 내가 당신 얼굴을 곤죽으로 못 만들 것 같아. 아니요, 압니다. 하지만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라고? 남자는 여유를 전혀 잃지 않고 말하더군요. 지금 그쪽이 내 얼굴을 곤죽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런다고 화연 씨 마음이 돌아온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당신을 더욱 싫어할 겁니다. 그래도 내 분풀이는 되겠지. 그래, 그렇겠죠. 그럼 치세요, 마음껏. 하지만 난 당신이 그럴 수 있을 거라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남자가 절 보며 말했어요. 지금껏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닙니다. 다짜고짜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사람도 경찰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당신처럼 이렇게 멱살을 틀어지는 사람은 보통은 날 때리지 못해요. 남자가 저를 향해 이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날 때리는 순간 자기 부인하고도 끝이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풀리더군요. 그 남자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아내를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그 희망을 버리지를 못해서 남자를 때리는 걸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밉더라도 그런 남자를 아내가 좋아하는 걸 알기에 아내가 좋아하는 걸 망쳤다가 나를 더 미워할까 봐서요. 제가 멱살을 놓자 남자가 자기 옷을 탁 털며 말하더군요. 뭐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화연 씨 좋은 여자이기는 하지만 남편에게 들켜버린 이상 뭘 더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나름의 룰입니다. 룰이라고. 네, 남편에게 들키면 그 여자와의 만남도 그만한다. 마치 게임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게임, 인생은 즐거운 거잖아요. 남자가 말을 하고는 유유히 떠나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자의 뒷목을 붙잡았습니다. 놈이 무어라 반응하기도 전에 오른 주먹으로 잘난 척하는 얼굴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예상외로 계집애 같은 비명을 지르는 남자에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니, 틀렸어. 인생은 게임이 아니라 현실이고. 난 내 아내와의 현실도 이제 끝낼 생각이야. 너 따위를 때리는 걸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가 불이 나게 도망치더군요.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봤자 결국 유부녀나 건드리는 쓰레기 주제에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는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났으며 지금 모텔 앞에 있다고요. 문자를 보낸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모텔 안에서 아내가 나오더군요. 정말 제가 모텔 앞에 서 있는 걸 보고서는 아내의 동공이 아주 짧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 사람은 아내의 관심은 저 따위가 아니라 제가 방금 쫓아낸 그 쓰레기. 자기가 만나던 여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궤변을 늘어놓으며 도망간 그 쓰레기 같은 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갔어. 당신을 버리고. 그럴 리가. 당신이 뭐라고 한 건데? 설마 그 사람을 때리기라도 한 건 아니지? 화가 울컥 치밀더군요. 도대체가 뭐가 문제인 거야? 당신은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 거야? 그딴 쓰레기를 만나다가 남편한테 걸렸는데 어떻게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뭐라고? 당혹스러워하는 저에게 아내가 표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주지 못하던 즐거움을 주던 사람이야. 내가 다시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줬고, 당신하고 달리 자상했다고. 그런데 내 인생에서 즐거움을 뺏어가 놓고는 내가 왜 부끄럽길 바라는 거냐고. 그 순간 저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애써 부정하고 붙잡으려던 현실을요. 나와 지난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는 이미 그 남자를 만나면서 죽고 없어져 버렸구나.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그 여자는 이제 세상에 없구나. 내가 이 여자를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계는 파탄 날 뿐이구나. 저는 그 순간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갈라서자. 아내가 살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이었어요. 그딴 걸 왜 지금 말하는 거야? 아, 민국 씨는 또 왜 전화를 안 받는 거고? 아내의 관심은 오직 그 민국이라는 남자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와는 헤어질 결심을 진작에 했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척이나 외롭고 춥더군요. 불을 켜는 것도 있고 그저 멍하니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내도 곧 돌아오더군요. 거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아내가 거실에서 이리저리 무언가 만지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건 저희 착각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냉랭한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현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남자 때문에 울었던 건지 아내의 두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서명을 요구했던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서명이 적혀 있었죠. 이혼해 줄게. 아내는 아무런 말이 없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외도한 만큼 재산을 분배할 생각은 없어. 하, 누가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고? 남자가 쪼잔하게. 제게 소리치는 아내의 얼굴은 다소 무서웠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죠. 아내가 그럴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남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거야. 아내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하더군요. 분명 그 남자가 아내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렇게 침울하게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이제라도 만약 아내가 용서를 구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모두 전처럼 돌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때 아내의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한 아내의 두 눈에 광채가 돌았습니다. 아내가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받더군요. 민국 씨? 뭐예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한참을 기다렸잖아요. 아내는 이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 듯 제 앞에서 당당하게 그 남자의 전화를 받더군요. 제정신이냐고 당장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이내 그마저도 그만두었어요. 제정신이라면 애초에 저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통화하던 아내가 전화를 끊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래, 이혼해. 내가 제일 기다렸던 말이 바로 그거인걸. 당신이 가진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나도 탐낼 생각 없어. 아내가 이혼 서류와 함께 바로 짐을 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초연한 얼굴로 그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한테 가는 거야? 응. 아까는 당신 때문에 당황해서 일단 자리를 피한 거라고 하더라. 그런데 돌이켜보니 나만 한 여자가 없다고. 나만 괜찮으면 당장 짐 챙겨서 나오라던데. 역시 당신같이 답답한 인간하고는 다르다니까? 잔뜩 흥분한 아내와 달리 그 남자의 실체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뻔히 보이는 미래가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나를 떠나는 건 당신 자유야.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언젠가 당신은 나를 떠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땐 나를 탓하지 말아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챙기고 서둘러 저를 떠날 뿐이었죠. 마치 제가 역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내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지럼증이 느껴지더군요. 그대로 쓰러지듯 바닥에 누웠습니다. 어지럼증에 핑핑 도는 천장을 보며 저는 혼자 되뇌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건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나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고.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말이죠. 아내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집안의 가구 배치부터 새로 사온 커튼까지 40년 동안 늘 아내의 취향에 맞춰 꾸며졌던 공간들이 이제는 제 손길로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과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라서 이따금 아내가 해주던 된장국 냄새가 떠오르고 익숙했던 목소리가 문득 귓가에 맴돌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참 동안 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날들을 되새김질하듯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있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자가 결국 아내를 떠났다는 소문이었죠.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며칠 뒤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을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야, 잘 지냈어? 그 인사가 얼마나 부질없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하려고 애쓰는 듯했지만 목소리 속의 불안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아내가 입을 열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한참 동안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이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겠지만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저는 전화를 붙들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를 떠난 사람, 제게 상처를 남긴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고 싶다니요. 분노와 애증, 연민과 냉정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나한테 당신은 죽은 사람이야. 지금도 유령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역겹고 불쾌해. 이만 끊는다. 그녀는 절박하게 말하더군요. 자, 잠깐. 끊지 말아봐.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 그게 내가 요즘 형편이 조금 어려워. 그 남자가 나한테 사기를 쳤거든. 그래서 정말 면목 없는데 생활비를 조금만 빌려볼 수 있을까 해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오더군요. 아내의 뻔뻔함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나를 떠났다면,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사기를 당했다고. 사기를. 저는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린 40년을 함께했어. 좋은 기억도 많았고 나쁜 기억도 있었지. 하지만 당신이 나를 떠났을 때 그때 모든 게 끝난 거야. 그게 당신과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집어치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전화를 타고 흘러들어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그러고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그 여자의 말이 정말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그 여자의 지인을 통해 근황을 물었어요. 그 썩을 놈에게 모든 걸 빼앗긴 아내는 작은 방 한 칸에서 홀로 살고 있다더군요. 생활이 어려워 일을 구하려 했지만 나이와 건강 탓에 번번이 거절당한다고요.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쳤고 자존심마저 무너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도울 생각은 없었어요. 그건 한때는 저희 아내였던 그 여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두고두고 저에게 의지하려고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미 말했듯 저에게 그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해서 고민 끝에 저는 익명으로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지인에게 부탁해 몇 달 분량의 생활비를 넣은 봉투를 전달한 것이죠. 지인의 말로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저의 전 아내가 그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 여자로부터는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다가 최근에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지인의 말로는 돈을 준 게 저라는 걸 눈치챈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요. 그런 그 여자와 다시 잘해볼 생각이 있냐는 지인의 물음에 저는 단호하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감정을 죽인 사람이야. 나를 이미 한 번 죽인 사람하고 어떻게 다시 잘해볼 수 있겠어? 이미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녀를 돕고 다시는 그녀와 엮이지 않을 결심을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소식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건 이제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가끔 희망하고는 합니다. 그녀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어딘가에서 작은 행복이라도 찾았기를. 그녀가 잘못을 후회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평화를 찾았기를 말이죠. 그건 제가 대단한 성인군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라도 살아야만, 그렇게라도 평화를 찾아야만 제 마음도 편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